이것은 단순한 포식자와 피식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차가운 자연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대한 영웅이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서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어미의 젖냄새가 가시지 않은 작은 진돗개 강아지입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크고 야생의 교활함으로 무장한 존재와 마주했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극한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무게, 교감의 힘, 그리고 종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편하게 보시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 따라가기입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대한민국 남쪽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드넓은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뒤로는 사계절 내내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이 평화로운 마을의 한쪽 끝에는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평생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김씨 노부부였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텃밭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인 분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적적한 삶에 둘도 없는 활력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하얀 털과 늠름한 자태를 자랑하는 어미 진돗개, 백설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부부에게 백설이는 막내딸과도 같았고 집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이자 말없이도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진돗가의 특유의 깊은 충성심은 이미 전설과도 같았지만 백설이의 충성심과 영리함은 마을에서도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 나갈 때면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를 따랐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를 때면 그 옆에 얌전히 엎드려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가 집 근처에 나타나면 그 어떤 사냥개보다도 사나운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부부의 손길에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김씨 부부의 집에 커다란 경사가 생겼습니다. 백설이가 건강하고 예쁜 새끼 5마리를 낳은 것입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들의 등장은 조용했던 집에 따스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흰색, 황색, 검은색 털이 섞인 강아지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의 젖을 찾아 파고드는 모습, 조금 자라서는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장난치며 마당을 뒹구는 모습 하나하나가 김씨 부부에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5마리 중 가장 몸집이 작고 약하게 태어난 막내.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여 마치 작은 눈뭉치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치여 젖을 먹는 것도 늘 마지막이었고 장난을 칠 때도 항상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따로 챙겨주며 용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작지만 세상 누구보다 용감하게 자라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 이름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는 몸집은 작았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난히 깊고 호기심 많은 눈이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어미 품에서 뒹굴거나 서로 장난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용기는 종종 혼자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집 뒤편에 자리한 깊고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들에게 세상의 경계를 가르쳤습니다. 마당하는 안전한 우리 가족의 영역이지만 저 숲은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낮은 으르렁거림과 단호한 몸짓으로 끊임없이 주지시켰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혈통과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은 견종입니다. 특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과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백설이는 이러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지혜를 통해 새끼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강아지들 앞에서 마치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듯 그날의 농사 걱정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가뭄이 언제나 끝나려나? 너희들 클 때까지는 쌀독이 비면 안 될 텐데. 진심 어린 푸념에 강아지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꼬리만 살랑거렸지만 그 모습 자체로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설이와 강아지들에게 밥을 챙겨주며 자신만이 아는 자장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강아지들은 그 허밍 소리만 들리면 약속이나 한 듯 밥그릇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듯 진돗개 가족은 김씨 부부의 소박한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씨암탉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다른 집에서는 토끼장의 문이 부서진 채 토끼들이 없어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족제비나 너구리 짓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운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역시 백설이었습니다. 특히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 백설이는 부쩍 예민해졌습니다. 숲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낮은 경계음을 냈고 작은 부스럭 소리에도 털을 곤두스며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짐승의 냄새, 평소와는 다른 숲의 정적, 백설이의 모든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의 실체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굶주린 눈으로 어둠 속에서 김씨 부부의 집을 그리고 포동포동 살이 오른 순진한 강아지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어미의 불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마당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것도 모자라 어미가 한눈을 파는 사이 마당과 밭의 경계선까지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 세상을 엿보고 싶어 했던 것은 역시나 작고 호기심 많은 용기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의 일상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가장 작고 약한 존재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의 그림자는 바로 굶주린 여우였습니다. 본래 깊은 산중에 살아야 할 여우가 민가 근처까지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먹이 부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여우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허기라는 원초적인 본능에 더 충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우는 특유의 교활함으로 며칠 동안 김씨 부부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집주인 노부부의 생활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어미 개인 백설이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백설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사나운 경비견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기회, 단 한 번의 빈틈이 생길 때까지 어둠과 숲을 속에 몸을 숨긴 채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나른함이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백설이 역시 마루 그늘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갓 젖을 떼고 사료를 먹기 시작한 강아지들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 이제는 제법 개구쟁이 티가 났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서로 엉겨붙어 레슬링을 하거나 할아버지가 벗어놓은 집신을 물어뜯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막내 용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용기는 형제들과 뒹구는 것보다 마당 끝자락 텃밭 주변을 맴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펄럭이는 나비,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하나가 용기에게는 신기한 장난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백설이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백설아, 이리 온, 남은 고기 좀 먹어라. 주인의 부름, 이것은 백설이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한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때로는 그 충성심이 너무 강해 새끼에 대한 모성애와 주인에 대한 복종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백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졸고 있던 새끼들을 한번 훑어보고 숲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운이 여전히 감돌았지만
사랑하는 주인의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금방 다녀오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켜 할머니가 있는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설이의 육중한 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숲과 텃밭 사이의 수풀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붉은 털을 가진 날렵한 형체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몸을 바닥에 거의 붙이다시피 낮춘 포복 자세로 조금의 소음도 없이 마당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한국 전설에 등장하는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처럼 교활하고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우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로부터 살짝 떨어져 텃밭 경계에 있는 작은 고추 지지대를 신기한 듯 툭툭 건드리고 있는 하얀 털 뭉치. 바로 용기였습니다. 용기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흙냄새와 풀냄새에 섞여 희미하게 풍겨오는 낯선 짐승의 냄새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무슨 냄새지? 새로운 친구인가? 한 용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보다 몇 배는 큰 낯선 동물이 서 있었습니다. 뾰족한 주둥이, 날카로운 눈매, 탐스럽게 흔들리는 붉은 꼬리. 용기의 작은 머리로는 그것이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온 포식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신기한 존재의 등장에 꼬리를 살랑 흔들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배를 채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우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들기 직전 몸을 웅크렸다가 하늘로 솟구치듯 뛰어오르는 특유의 사냥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마오싱이라 불리는 행동으로 키 큰 풀숲이나 눈 속에 숨은 먹잇감의 위치를 소리로 파악한 뒤 정확한 지점을 덮치기 위한 고도로 발달된 사냥 방식입니다. 여우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용기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깨갱.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용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미가 늘 경고하던 숲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우의 날카로운 주둥이가 용기의 작은 목덜미를 파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고기를 받아 먹던 백설이의 귀가 번개처럼 쫑긋 섰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 자신의 새끼가 지르는 필사적인 비명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백설이는 할머니가 내민 고깃덩어리도 내팽개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진돗개의 폭발적인 순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간 백설이는 마당의 상황을 보자마자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찬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크르릉, 왕, 왕, 왕. 백설이의 짖는 소리는 조용했던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새끼를 건드린 침입자에 대한 살의와 새끼를 지키지 못했다는 어미의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김씨 부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굶주린 여우가 막내 강아지 용기를 막 덮치려는 찰나, 그리고 그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어미개 백설이의 모습, 시간은 마치 필름이 늘어지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백설이가 도착하기까지는 몇 초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는 작은 강아지의 생사를 가르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우는 백설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입에 문 사냥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꽉 물고 숲으로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잡아먹히기 직전의 용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둥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주 작은 이빨로 여우의 주둥이 한쪽을 잇는 힘껏 물었습니다. 물론 여우에게는 따끔한 수준도 되지 않는 미약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라는 이름에 걸맞은 작지만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는 그 찰나 여우가 용기를 물고 숲으로 달아나려 몸을 트는 바로 그 순간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우의 발밑, 바로 텃밭 경계에 있던 작은 돌부리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밭으로 가며 무심코 발로 툭툭 차놓았던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던 그 돌부리. 여우는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그 돌부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몸이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여우는 강아지를 덮쳤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낡고 녹슨 덫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덫은 김씨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 밭작물을 망치는 고란이나 멧돼지를 잡기 위해 설치해 두었다가 지금은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흙과 낙엽에 반쯤 파묻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그 기능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섬뜩한 쇳소리와 함께 덫은 여우의 뒷다리 하나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깨갱. 이번에는 여우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여우는 물고 있던 용기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용기는 충격으로 몇 바퀴 굴러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행히 여우의 이빨이 깊게 박히기 직전이라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성난 어미 백설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백설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여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새끼를 해치려 한 침입자에 대한 분노는 백설이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여우의 목덜미를 물고 맹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여우는 덫에 걸린 다리의 고통과 백설이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우는 과다출혈과 백설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목격한 김씨 할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백설아, 안 돼. 네, 그만.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백설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폭주한 진돗개의 공격성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게는 절대 복종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대상에게는 주인의 명령조차 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가진 야생성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할아버지는 백설이를 떼어놓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흙투성이가 된 차에 떨고 있는 강아지 용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다행히 용기는 약간의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용기를 받아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제야 한숨 돌린 할아버지는 다시 덫에 걸린 여우와 백설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여우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여우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몽둥이로 저 여우를 때려잡아 후환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강아지를, 그것도 가장 작고 약한 녀석을 해치려 한 괘씸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여우의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농부의 연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우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쥐약 놓기 운동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여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존재가 되었죠.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에휴, 이놈아. 오죽 배가 고팠으면 여기까지 내려왔을꼬.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백설이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인간이 다가오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남은 앞발로 발버둥 쳤지만 덫에 단단히 물린 다리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덫에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여우는 그러나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뒷다리의 부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뚝거리며 몇 걸음 때려다 이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용기가 어느새 다시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기는 비틀거리며 걸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포식자의 상처 입은 다리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아픈 곳을 위로라도 하려는 듯이. 강아지의 혀에는 상처를 소독하는 성분이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설이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인 백설이조차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새끼를 쳐다보았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한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작은 강아지의 모습은 김씨 부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일단 이놈을 우리로 옮겨야겠소. 이대로 두면 죽고 말 거야.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겁하며 반대했지만 여우의 상처를 핥고 있는 용기와 그런 용기 옆에 가만히 엎드리는 여우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낡은 담요로 여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닭을 키우다 지금은 비어있는 작은 닭장으로 여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남은 음식 약간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부의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미 개 백설이가 여우가 갇힌 닭장을 향해 밤새도록 낮은 경계의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닭장 안에서는 부상당한 여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마루 끝에 엎드린 작은 강아지 용기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닭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목숨을 노리던 두 생명의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만남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닭장 안에서의 첫날 밤은 모든 이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여우는 낯선 공간에 갇힌 공포와 다리의 끔찍한 통증으로 밤새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을 지키는 백설이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백설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닭장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새끼를 해치려 한 원수가 바로 저 안에 있다는 사실. 하지만 주인이 그 원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백설이는 깊은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 마루 끝에 웅크린 작은 강아지 용기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어둠 속 닭장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닭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물그릇과 함께 된장을 푼 작은 종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시골에서는 동물이 다쳤을 때 된장을 바르면 덧나지 않는다는 민간요법을 쓰곤 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이한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동물을 아끼는 농부의 순박한 마음이 담긴 처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여우는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다리를 다쳤지만 야생동물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해치려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우를 달래며 닭장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물과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은 아직 무리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용기는 지척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닭장으로 향하자마자 쪼르르 따라 나섰지만 어미인 백설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여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백설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용기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어미의 단호한 태도에 용기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 시선만은 굳건히 닭장 안의 여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용기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제들과 어울려 장난치는 대신 하루의 대부분을 닭장 앞에서 보냈습니다. 마치 벌을 서는 아이처럼 닭장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꼼짝 않고 앉아 여우를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나무잎을 주워와 닭장 앞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의미 없는 낑낑거림으로 여우에게 말을 걸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용기가 시야에 들어오기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으르렁대거나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동정이나 관심은 곧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의 행동에는 어떠한 위협도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우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간 노인이 매일 밥과 물을 가져다 주고 저 작은 강아지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을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을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로 날카롭게 섰던 여우의 신경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를 가장 불안하게 지켜보는 것은 어미 백설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지능은 매우 뛰어나 3살 아이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감정과 의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백설이는 주인이 저 여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새끼가 그 위험한 존재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의 내면에서는 새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애와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충성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백설이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닭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위협적으로 막아서면서도 예전처럼 강제로 물어서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용기와 닭장 사이에 자신의 몸을 두고 앉아 둘 모두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듯 불안한 눈으로 감시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 강한 진돗개가 겪는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덫에 걸린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에 여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이제는 닭장 안을 절뚝이며 걸어 다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백설이는 밭에 나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 마당에 없었고 다른 강아지들은 모두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진 용기는 망설임 없이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대담하게 철망으로 된 닭장 문에 자신의 작은 코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 안에는 여우가 웅크리고 앉아 용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용기는 낑낑거리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나랑 놀자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아프지 않냐고 묻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용기가 코를 대고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용기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기대감에 찬 눈으로 여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철망을 사이에 두고 불과 몇 센티미터의 거리에서 둘은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여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뾰족한 주둥이를 내밀어 철망 사이로 조심스럽게 용기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까끌까끌한 혀를 내밀어 용기의 코와 이마를 핥아주었습니다. 며칠 전 용기가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이자 수용의 신호였습니다. 경계와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종을 뛰어넘는 교감의 다리가 놓이는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할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포식자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피식자, 철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핥아주는 두 작은 생명의 모습에 할머니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이 생명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로이자 화해였습니다. 경계심 속에서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한 이 기묘한 우정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우와 용기 사이에 놓인 철망은 더 이상 적대감의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청과 숨결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용기가 다가와도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꼬리를 살며시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주러 갈 때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 놀라운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여우의 상처를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닭장 안에 들어가 소독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줄 때도 여우는 얌전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는 바로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어미 개인 백설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둘 사이의 안정거리를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 경계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우에 대한 적개심과 감시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마치 말썽 피우는 두 아이를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처럼 보였습니다. 용기가 여우와 철망을 사이에 두고 장난을 치다가 너무 흥분하면 백설이는 나직이 웡 하고 짖어 자제시키곤 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조심하라는 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진돗개는 가족으로 인정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놀라운 포용력을 발휘하는데 백설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붉은 털의 침입자를 지켜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우의 다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고 닭장 안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여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둬두는 것은 여우에게도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이놈아.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닭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닭장 문이 열리자 여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숲의 풍경과 문 앞에서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작은 강아지 용기, 그리고 그 뒤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인간 노부부와 어미개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부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용기의 얼굴을 한번 핥아준 뒤 쏜살같이 마당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기는 여우가 사라진 숲의 입구를 향해 한참 동안이나 슬프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낸 아이처럼 그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여우와의 짧고 기이했던 동거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씨 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마당의 백설이 밥그릇 앞에 전날 떠났던 그 여우가 얌전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우의 입에는 간밤에 사냥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산사의 한 마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백설이와 용기를 한번 쳐다본 뒤 그 산새를 밥그릇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물이자 보은이의 표시였습니다. 야생 동물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백설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여우가 내민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여우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숲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도 아침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김씨 부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종종 작은 사냥감을 물고 와 백설이와 용기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제 용기와 여우 사이에는 철망이 없었습니다. 둘은 마당에서 함께 뒹굴고 서로의 꼬리를 물며 장난을 쳤습니다. 몸집은 여우가 훨씬 컸지만 늘 용기에게 져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미 개인 백설이도 이제는 여우를 완벽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새끼들과 여우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핥아주고 보살폈습니다. 개와 여우, 그리고 강아지가 한데 어우러져 노는 모습은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가족의 모습을 보기 위해 종종 김씨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기묘하고 평화로운 공조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특별한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깊은 산속의 맹수들은 먹이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떼가 내려와 밭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외딴 집의 가축을 해치기까지 했다는 흉흉한 이야기였습니다. 멧돼지는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200kg에 육박하고 날카로운 어금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날 밤 김씨 부부의 집에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잠이 깬 백설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에는 이전의 경계심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여러 개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멧돼지 3마리가 굶주림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했습니다. 닭장 안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마당 한쪽의 작은 계집에서 잠들어 있던 여우와 그 옆에 꼭 붙어 자고 있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백설이는 홀로 멧돼지 떼와 맞섰습니다.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수적 열세와 압도적인 체격 차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돌진하자 백설이는 옆구리를 들이받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계집에서 뛰쳐나온 여우가 멧돼지 떼를 향해 날렵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여우는 멧돼지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특유의 민첩함으로 주위를 빙빙 돌며 그들의 시선을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강아지 용기,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용기는 쓰러진 어미 백설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멧돼지들을 향해 자신의 작은 몸집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찬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전사의 포효였습니다. 굶주린 맹수들과 기적의 가족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여우의 교란을 무시하고 쓰러진 백설이와 그 앞을 막아선 작은 강아지 용기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어금니 앞에서 작은 강아지는 한 입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으로 도망쳤던 줄 알았던 여우가 전광석화처럼 되돌아와 멧돼지의 옆구리를 잇는 힘껏 물어뜯은 것입니다. 동시에 넘어져 있던 백설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 멧돼지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용감하게 지저대며 멧돼지의 정신을 더욱 산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과연 이들은 굶주린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 와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가득 따라보세요. 제 채널은 유선 따라가기입니다. 이 멋진 이야기를 함께 즐겨봅시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오후였다. 시골집 마루는 따스한 햇살을 가득 머금어 기분 좋은 온기로 가득했다. 그 위에서 백설같이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미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미르는 이 집의 주인이자 이 땅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늠름한 체격과 굳게 담은 입, 미동도 없는 자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공기 중에는 흙 냄새와 풀 내음이 은은하게 섞여 평화로운 시골의 향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흙길을 달려온 낡은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미르의 귀가 미세하게 쫑긋거렸지만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다. 주인의 발소리였다. 익숙하고도 정겨운 그 소리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주인인 김씨가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다. 그의 품에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문제는 그 상자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였다. 평화로운 공기를 칼처럼 가르며 낯설고 야생적인 냄새가 미르의 코를 자극했다. 그것은 흙이나 풀과는 다른 젖은 동물의 비릿한 냄새, 날것의 생명력이 풍기는 냄새였다. 미르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황금빛 눈동자의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렸다.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저것은 무엇인가? 이 신성한 영역에 감히 누가 발을 들였는가? 김씨는 미르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르야, 괜찮다. 이리 와버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미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향해 낮고 위협적인 시선을 고정했다. 상자 안에서 아주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양이 같기도 하고 새끼 새 같기도 한 처량한 소리였다. 김씨는 한숨을 쉬며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점박이 무늬가 있는 작은 털 뭉치 3개가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스라소니들이었다. 어미를 잃고 산속에서 발견된 가여운 생명들이었다. 김씨는 미르가 그들을 품어주길 바랐다. 새끼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미르의 모성애가 이 작은 생명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르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니,
냉담을 넘어선 경멸에 가까웠다. 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끼들이 있는 상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 걸음걸이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김 씨는 잠시 기대를 품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미르는 상자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황금빛 눈에는 호기심 대신 차가운 분석과 완벽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새끼 스라소니들은 어미의 젖을 찾는 듯 서로의 몸을 파고들며 낑낑거렸다. 그 애처로운 소리에도 미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한번 맡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그 동작에는 더럽다. 이물질이다. 내 영역에 있을 가치가 없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 침묵과 무시가 어떤 공격보다 더 날카롭고 단호한 거절의 표현이었다. 미르는 상자에서 등을 돌려 마루의 가장 먼 반대편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몸을 웅크리고 엎드렸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것은 아니었다. 굳게 닫힌 눈꺼풀 아래로 모든 신경은 등 뒤의 상자를 향해 있었다.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불결한 존재들에 대한 불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따스했던 햇살은 이제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나무 마루의 차가운 감촉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김 씨는 그런 미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르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개들에게는 늘 위험을 잃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던 미르였다. 그런 미르가 저토록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새끼 스라소니들과 미르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느꼈다. 그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단해서 과연 허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며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졌고 마루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밤이 깊어지자 마루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김 씨는 얇은 담요를 상자 안에 깔아주었지만 새끼 스라소니들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가늘지 않았다. 이제는 절박함과 공포가 섞인 듣는 이의 마음을 핥히는 듯한 소리가 되었다. 김 씨는 미지근한 우유를 작은 젖병에 담아 새끼들의 입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새끼들은 고개를 필사적으로 저으며 어미의 젖과는 전혀 다른 고무 젖꼭지를 거부했다. 그들의 몸부림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구석에 웅크린 미르의 귀는 그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새끼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신경을 긁는 소음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짜증스럽고 불쾌했다. 자신의 고요한 세계를 망가뜨리는 침입자의 소음일 뿐이었다. 미르는 눈을 더욱 질끈 감으며 그 소리를 외면하려 애썼다. 잊어버리자. 저것들은 나와 상관없다. 저 더럽고 낯선 냄새가 나는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끈질기게 미르의 귓속을 파고들었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건드렸다. 얼마 전 미르도 자신의 새끼들을 잃었다. 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작은 생명들, 어미를 부르던 그들의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지금 저 스라소니들의 울음소리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미르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저것들은 내 새끼가 아니다. 종족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다. 긍지 높은 진돗개의 혈통에 저런 작것들을 들일 수는 없다. 자존심이 본능을 억누르며 미르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더욱 단단히 붙였다. 그때 창밖에서 세찬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지붕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비는 낡은 한옥의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번개가 번쩍이며 온 세상을 잠시 하얗게 밝혔다가 이내 천둥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새끼 스라소니들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 비명을 질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해 보이던 한 마리가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를 내며 축 늘어졌다. 그 소리! 그 마지막 같은 희미한 울음소리가 미르의 가슴을 꿰뚫는 창이 되었다. 억지로 쌓아 올렸던 자존심과 경멸의 벽이 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은 마비되고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모성애가 포효하며 깨어났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어미의 본능은 그 어떤 긍지보다 강하고 절대적이었다.
미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움직임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없었다. 오히려 망설임과 고통스러운 체념이 섞여 있었다. 김 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자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축 늘어져 있던 가장 작은 새끼의 냄새를 맡았다. 여전히 야생의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 속에는 죽음의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미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따뜻하고 거친 혀로 차갑게 식어가는 새끼의 몸을 핥기 시작했다. 티가 한 번, 또 한 번, 마치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는 듯 정성스럽고 끈질기게 핥았다. 미르의 침에서는 어미 많이 가진 특유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와 따뜻한 혀의 감촉에 새끼 쓰라소니가 미약하게 꿈틀거렸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그 작은 움직임의 용기를 얻은 미르는 다른 두 마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었다. 빗물과 눈물로 젖어있던 새끼들의 털이 미르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보송보송해졌다. 미르는 상자가 춥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코로 새끼들을 툭툭 밀어 상자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워있던 천으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마루의 가장 안쪽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미르는 그곳에 몸을 눕히고 새끼들이 자신의 배 쪽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세 마리의 작은 스라소니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미르의 따뜻한 배에 코를 박고 젖을 찾았다.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미의 심장박동 소리와 포근한 천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다. 맹렬하던 울음소리는 잦아들고 이내 만족스러운 가르랑거림으로 바뀌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마루 위 작은 공간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차가웠던 여왕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르는 더 이상 마루 구석에서 냉담하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지정석이었던 마루 안쪽은 이제 세 마리의 새끼 스라소니들과 함께 쓰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릴 때 그 빛은 서로의 몸에 기대어 잠든 네 개의 생명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미르의 하얀 털과 스라소니들의 점박이 무늬털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미르의 모성애는 헌신적이었다. 김 씨가 든 우유를 그릇에 담아주면 미르는 먼저 냄새를 맡고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한 후에야 새끼들이 먹도록 허락했다. 스라소니 새끼들은 아직 서툴러서 우유를 먹다가 얼굴과 온몸에 다 묻히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미르는 귀찮은 내색 없이 거칠지만 다정한 혀로 새끼들의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핥아주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미였다. 낯선 냄새에 대한 경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새끼들의 몸에서는 미르의 채취와 우유 냄새가 섞인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가 났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새끼 스라소니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처음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작은 털 뭉치들은 어느새 파란 눈동자를 반짝이며 집 안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왕성했다. 펄쩍 뛰어올라 마루 기둥을 기어오르려 하거나 김 씨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고양이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날렵하고 야생적이었다. 발톱을 세워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 가구를 향해 몸을 날리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 미르는 그런 새끼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훌륭한 교사이자 보호자였다. 새끼들이 너무 위험한 장난을 치면 낮게 으르렁거려 주의를 주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그만해라. 위험하다는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스라소니 새끼들은 신기하게도 미르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들은 미르의 으르렁 소리가 들리면 하던 장난을 멈추고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잘못을 뉘우치는 아이들처럼 어느 날 오후 스라소니 중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마당에 있는 닭장을 어슬렁거렸다. 닭장 안의 닭들은 낯선 포식자의 등장에 놀라 푸드덕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스라소니의 눈이 본능적인 사냥꾼의 빛으로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미르가 나타났다. 미르는 스라소니의 앞을 가로막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있고 단호한 소리로 짖었다. And wait! 그 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스라소니는 움찔하며 물러섰고
미르는 그가 완전히 닭장에서 관심을 거둘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미르는 스라소니들에게 이 집의 규칙을 가르쳤다. 먹을 것과 놀 것, 그리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게 했다. 사냥은 집 밖에서 쥐나 작은 들짐승을 대상으로만 허락되었다. 스라소니들은 미르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들은 미르를 단순한 양어머니가 아닌 무리의 우두머리이자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식사를 할 때도 항상 미르가 먼저 먹고 난 후에야 자신들의 그릇에 다가갔고, 잠을 잘 때도 미르의 주변을 요새처럼 둘러싸고 잠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맹수인 스라소니를 새끼처럼 돌보는 진돗개의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저러다 스라소니들이 크면 개를 해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미르와 스라소니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유대감을 믿었다. 그것은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이었고 그 어떤 본능보다 강한 가족의 연이었다. 숲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십들이 하나둘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스라소니들의 몸집은 거의 미르만큼 커졌고 그들의 파란 눈동자는 점차 깊고 날카로운 황금빛으로 변해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귀여운 새끼가 아니었다. 목덜미의 털은 뻣뻣해졌고 어깨 근육은 단단하게 솟아올랐다.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숨길 수 없는 야생의 힘이 느껴졌다. 발톱과 이빨은 이제 장난감이 아닌 진짜 사냥꾼의 무기였다. 발바닥의 두툼한 살집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내는 낮은 울음소리는 숲의 정적을 긴장시켰다. 이 기묘한 가족의 평화로운 시간 아래 야생의 본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숲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었지만 미르의 마음속에는 회색빛 불안감이 번져갔다. 다 자란 스라소니들은 더 이상 마루 위에서 뒹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이제 우유 냄새 대신 짙고 서늘한 야생의 냄새가 났다. 미르가 가르쳐준 대로 집안의 규칙은 여전히 잘 따랐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변해가고 있었다. 스라소니들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주변의 숲에서 보냈다. 예전에는 미르의 시야 안에서만 맴돌았지만 이제는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미르는 마루에 엎드려 숲으로 난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귀는 항상 숲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나 그들이 돌아오는 소리는 아닐까? 하지만 저녁이 되어 들려오는 것은 그들의 발소리가 아니라 깊은 숲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길고 낮은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어릴 때 내던 애처로운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알리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야생 맹수 고유의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소리. 자신이 키운 아이들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미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야생의 부름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는 미르와 스라소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세우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스라소니들은 갓 사냥한 듯한 산토끼를 물고 돌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미르 앞에 자랑스럽게 내려놓고 칭찬을 기다렸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들은 미르의 눈치를 살피며 마당 구석으로 가 자신들끼리 사냥감을 나눠 먹었다. 뼈를 부수는 소리, 살점을 뜯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미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르의 음식을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먹이를 구하고 생존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한 것이다. 미르는 마치 자식의 독립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한 시리고 아픈 감각이었다. 김 씨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미르의 옆에 조용히 앉아 굳어버린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다. 미르야, 저 녀석들도 이제 다 컸구나. 김 씨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미르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스라소니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아니, 어쩌면 떠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완전히 야생의 눈을 뜬 저들이
언젠가 자신을 어미가 아닌 경쟁자나 먹잇감으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는 듯했다. 어느 늦은 밤, 잠들어 있던 미르는 낮은 으르렁 소리에 눈을 떴다. 스라손이 세 마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며 털을 곤두쓰고 있었다. 서열 다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소한 장난이 싸움으로 번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과 공격성이 번뜩였다.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다. 미르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예전처럼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며 중재하려는 듯 낮게 짖었다. 그만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던 스라소니 한 마리가 미르의 개입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고 크르릉 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미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저기를 보인 적 없었던 아이였다. 늘 자신을 어미처럼 따르며 애정을 표현하던 아이가 자신에게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그 눈빛에는 미르를 향한 존경심이 아닌 방해자에 대한 짜증과 야생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고 스라소니는 곧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물러섰지만 그 순간의 차가운 눈빛은 미르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따뜻했던 유대의 끈이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미르는 깊은 혼란과 슬픔 속에서 자신과 아이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의 대치 이후 미르와 스라소니들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얼음벽이 생긴 것 같았다. 스라소니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르의 곁으로 다가와 뺨을 비볐지만 미르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핥아주지 못했다. 그 차가운 눈빛, 자신을 향해 드러냈던 이빨의 기억이 상처처럼 남아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룻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의 공기는 매일 아침 더 차가워졌고 나무잎들은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숲은 고요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먹이를 찾지 못한 굶주린 짐승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숨어 있었다. 스라소니들은 이제 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사냥꾼 무리가 되어 더 넓은 영역을 탐험하고 있었다. 미르는 이제 그들의 어미가 아니라 그들이 가끔 들르는 옛집의 늙은 개일 뿐인 것 같았다. 상실감은 미르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예전처럼 늠름하게 서 있는 시간보다 마루에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김 씨는 그런 미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영양가 높은 특식을 만들어주며 기운을 차리게 하려 애썼지만 미르는 몇 번 입을 대는 둥마는 둥했다.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늘 텅 빈 숲의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저녁이었다. 해가 짧아져 어둠이 유난히 일찍 내렸다. 김 씨는 겨울나기를 위해 쌓아둔 장작을 점검하고 추위에 대비해 닭장의 틈새를 막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느껴졌다. 미르는 그런 주인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다. 귀뚜라미 소리도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 그때였다. 닭장 뒤편 숲속에서 우드득 하고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미르의 온몸의 털이 바늘처럼 곤두섰다. 본능이 위험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김 씨도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춘 채 긴장된 얼굴로 숲 쪽을 바라보았다. 곰의 등장은 소리보다 냄새로 먼저 알려졌다. 바람을 타고 역겨울 정도로 진하고 축축한 짐승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흙과 썩은 나무잎, 그리고 피가 뒤섞인 듯한 압도적인 포식자의 향취였다. 이어서 어둠보다 더 짙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숲의 경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굶주림에 지쳐 민가로 내려온 거대한 반달 가슴곰이었다. 곰은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며 작은 눈을 번뜩여 김 씨와 미르를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이성이라고는 없는 오직 굶주림과 파괴의 본능만이 가득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망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다. 곰은 앞발을 한번 땅에 내리치더니 김 씨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육중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미르가 움직였다. 쇠약해졌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번개 같은 속도로 김 씨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그녀는 거대한 곰을 향해 자신의 작은 몸이 부서져라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낸 필사적인 충성심의 포효였다. 이 분을 해치려면 나를 먼저 넘어가야 할 것이다. 미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진돗개의 본능이었다. 곰은 귀찮은 벌레를 보듯 미르를 잠시 쳐다보더니 신경질적으로 앞발을 휘둘렀다. 미르는 간신히 그 공격을 피했지만 그 위력적인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롭고 기이한 비명이 숲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세 개의 비명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시간차를 두고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스라소니들의 울음소리였지만 미르가 들어왔던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그것은 사냥감의 위치를 알리고 포위망을 좁히는 맹수들의 완벽한 신호였다. 곰이 당황한 듯 잠시 주춤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세 개의 유령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바람처럼. 그들은 더 이상 미르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의 전기를 온몸에 두른 완벽한 포식자였다. 한 마리는 곰의 정면에서 낮게 자세를 잡고 시선을 끌었고 나머지 두 마리는 놀라운 속도로 곰의 양옆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황금빛 눈동자에 번뜩이는 것은 순수한 살기였다. 미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서운해했던 그 야성이 이제 거대한 위협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 씨는 숨을 멈췄고 미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토록 서운하고 두려웠던 아이들의 변화, 미르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던 그들의 차가운 야생성이 실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까? 며칠씩 집을 비우며 숲을 헤매던 것은 어쩌면 더 강해져서 이 연약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 나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미르의 눈앞에서 그녀가 키운 세 마리의 스라소니는 더 이상 어리광 부리던 새끼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완벽한 팀이자 숲의 법칙으로 단련된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곰의 포효와 스라소니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뒤섞여 겨울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미르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유대는 단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몸을 기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더 단단해지는 것임을 지금 미르와 스라소니들은 종족과 언어를 넘어 오직 가족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서 있었다. 과연 이 기묘하고도 위대한 가족은 눈앞의 거대한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